작가노 오늘 세계관 프로그램 이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민 원장입니다. 작가노 대표 강사 박상민 원장님과 함께 코리아 트렌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챕터예요. 분초사회. 우리 또 박상민 원장님께서도 이 분초사회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돈이 중요한가요? 시간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돈이 없으면 또 안 되고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시간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야 뭔가 즐기기도 하고 시간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나왔던 키워드가 이제 분초 사회인데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분과 초를 다툴 만큼 세상을 바쁘게 살아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이 학과내에 와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요즘엔 시간이 정말 돈이 되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원장님들은 아마 2배로 가정까지 봐야 되니까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민 원장님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우리 워킹맘 원장님들께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일하시면서 학원까지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두 가지를 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잘 보내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했어요. 예를 들면 많이 하는 거, 몰입, 집중해서 일을 하면 빨리 된다 이런 것도 해보고 구글에서 얘기하는 20대 80법 중에서 20%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산적인 에너지를 써라 이런 것도 있고 아침형 인간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이런 것도 해보고 제 책상에도 있어서 가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구글에서 많이 쓰는 이제 타이머라고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큼 그래프가 사라지는 그런 타이머가 있거든요. 네네. 스톱워치 같은 거. 그걸로 이제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다른 거 손 안 대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해봤어요. 효과가 있죠. 있는데 지속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 뭐냐면 좋은 방법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똑같은 방법을 실천해도 제 컨디션의 문제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별로면 더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잘 보내시는 방법에서 첫 번째 고민하실 거는 뭐냐면 내가 내 컨디션 상태를 좀 잘 체크하고 점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시간이지만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한 번에 많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컨디션과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이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지 그냥 시간 안에만 뭐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에 따라 목표를 좀 다르게 설정하셨으면 해요. 대표적으로 언제까지 꼭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특히 학원 일을 하다 보면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한다면 언제 자료 제작 끝내야 되고 언제 아이들 진도 설명 다 해야 되고 언제는 직접 보강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루틴처럼 습관처럼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블로그를 제가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글을 쓰세요.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하루에 하나 쓰겠다. 그거 지키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하나 쓰겠다는 목표를 잡으시지 말고 다르게 잡아라. 예를 들면 하루 30분만 블로그 하겠다. 그러면 글 한 편이 완성되는데 30분씩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요. 30분씩 5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30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블로그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열흘 걸려서 한 편 쓰던 게 한 5일 걸려서 한 편 쓸 수도 있고 정말 연습이 많이 된다면 30분 만에 글 한 편을 쓰는 날도 언젠가는 오겠죠. 내가 무조건 글 한 편을 오늘 써야지라는 목표를 잡게 되면 그 목표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악순환이에요. 왜냐면 달성 못했으니까 더 다운되고. 그런 목표들은 차라리 매일매일 조금씩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간을 좀 쪼개서 루틴화 시키시는 방법을 쓰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사용할 때 저는 이렇게 사용해요. 특히나 이제 블로그 쓰는 건 좀 창의성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 시간은 밤에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새벽에 써야 되겠다. 체력이 있을 때. 그리고 단순한 머리를 쓰지만 몸에 배어있는 업무 같은 경우는 이때 해야 되겠다. 내가 체력이 딸릴 때는 단순한 거, 체력이 있을 때는 창의적인 거, 이렇게 아마 시간대도 아마 원장님 상황에서도 그게 반대로 되면 아마 효율적인 밀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사용 시간 단위를, 이게 그 분초사의 내용을 보니까 시간 단위를 조각 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각 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조각 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 준비를 합니다. 네. 저녁 준비를 하게 되면 만약에 멀티태스킹을 하신다면 가정주부도 아시겠지만 네. 뭘 하나 끓여요? 끓이고 있는 동안 냄비만 쳐다보십니까? 아니요. 끓이고 있는 사이에 이쪽에서 다듬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해요. 그게 시간을 쪼개서 쓰시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는 거. 요즘 사람들은 그거에 익숙해졌어요. 그 본초사에 보면 요즘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이 많아서 여러 일을 함께 처리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됐다. 박성민 원장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다큐멘터리나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다큐 스페셜 중에 뭐 두뇌 혁명 뭐 네. 이런 거나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데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뇌는 구조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된대요. 네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태스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재볼 수 있다라면 한번 재보시면 할게요. 자, 요거를 갖다가요. 네. 가로 순서대로 읽어주겠어요? 가 1A, 네. 나 2B, 네. 다 3C. 네. 요거랑 네. 두 번째 이젠 세로로 읽어볼게요. 가나다 1, 2, 3, ABC. 둘 중에 시간이 빠른 건 당연히 뭘까요?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처리할 때는 비슷한 일이거나 같은 종류의 일을 할 때 효율성이 많이 난다고 얘기해요. 제가 수업하는 조직관리 수업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네. 물론 이게 늘상 하던 일이어서 몸에 많이 내재화가 되면 네. 머릿속에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겨요. 근데 그건 원장님이니까 가능하신 거고 선생님들한테 자 수업하시면서요 애들 출결 체크한 거 문자 잠깐 보내시고요 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야. 원장님은 그게 되죠. 익숙해졌으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은 원장님처럼 그걸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거 읽은 것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수업할 땐 수업만 할 수 있게 애 상담할 땐 상담만 할 수 있게 비슷한 일을 시간대를 나눠서 하든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한쪽 스위치를 끄고 다른 쪽 스위치를 키기까지는 뇌에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잘 된다. 네. 근데 그거는 착각인 거지 실제는 안 그렇다는 논문이 많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학원의 업무 환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걸 구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똑같은 시간에도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일할 때 드라마 딱 켜고 필기 막 필사하기도 하고 뭐 운전할 때 뭐 강의 들으면서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덜 집중해도 되는 거는 부담 없이 해도 되는데 이제 뭔가 생각을 하고 좀 중요하거나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멀티태스킹을 조금 그래서 오늘 좀 종류에 따라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도 있네요. 일단 이제 요즘 트렌드에 분초 사회에서는 일단 결론부터 확인해야 되겠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 또 박성은 원장님. 네. 결론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학원이니까 학원으로 따지게 되면 어머니가 학원을 고르실 때 네. 아니면 여러분이 뭐 맛집을 가거나 관광지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리뷰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거죠. 행동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게 인간의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이래요.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죠. 네네. 손해보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그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택했어? 그러면 내가 똑같은 걸 선택해도 실패할 확률은 적지 않을까? 네. 라는 마음 때문에 리뷰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거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다수 마케팅에는 리뷰보다 강력한 마케팅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학원에서도 리뷰를 많이 모아야 되는 거고 학생들의 실적이나 사례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전에 확인하고 하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썼다는 업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애자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드리면 옛날에 만약에 내가 꿈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는 바퀴 만들고요. 네. 엔진 만들고요. 자동차 뼈대 만들고요. 자동차 만들어서
짜잔 하고 내가 만들었어요 하고 팔아요. 그때 가서 이게 팔릴지 안 사람들이 팔릴지 좋아하면 몰라. 예.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네.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여태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쪽박이 날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옛날 방식인데 애자일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나 자동차 만들어서 팔 거야. 그럼 뭐부터 하지? 바퀴 달린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스케이트보드부터 팔아볼까? 스케이트보드 팔아요. 팔리네? 스케이트보드 팔리면 여기다 손잡이랑 붙여서 킥보드 팔까? 킥보드 팔아요. 팔리네? 자전거로 만들어 팔까? 팔리네? 그러다가 보면 점점점 판이 커져서 뭐가 되는 거냐면 자동차도 만들어 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자일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일할 때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 팔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해를 덜 보일 수도 있고 이득도 계속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결론을 빨리 확인하고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이 분초사회 트렌드랑 맞물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원장님들도 학원에 뭔가 하실 거라면 너무 많은 고민하시기보다는 한 명한테만 시도해 보실 수도 있고 한 반엔타만 할 수도 있고 특정 선생님한테만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그때 가서 전체 학원으로 확장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엄청나게 많이 바꾸려고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시도를 안 하셔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작은 거부터 시도하시면서 또 결과물 어떻게 보면 파일럿 테스팅 예, 그렇죠. 저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또 우리 또 분초사의 트렌드 중에 실패 없는 쇼핑을 바라면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한다.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얘기랑 또 연결되는 건데 사람은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네. 사람한테 얘기할 때 두 가지 감정을 자극할 수 있대요. 관심 또는 경계심.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거 너한테 도움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랑 너 이거 안 하면 손해볼걸? 요 마음인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으세요? 큰일 나 이게 좀 더. 네. 그게 바로 손실회피 성향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대요. 네네. 실제로 실험도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실험한 그 책에 보면 이런 실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콘서트 티켓이 있다고 칠게요. 네. 이명웅 콘서트 티켓이 있다고 치죠. 네, 임영웅. 구하기 힘들어요. 아, 네. 구하기 힘들어요. 이거 해드리면 효도인데. 네. 구하기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티켓 가격이 한 30만 원이라고 칩시다. 네네. 30만 원이라고 치고 이거 티켓 추첨해서 드릴게요. 추첨했어. A그룹은 티켓을 받았어요. 네. B그룹은 티켓을 못 받았어요. 네네. 그래놓고 A그룹한테 물어보는 거죠. 티켓 받은 거 축하드려요. 이거 혹시 되파신다라면 얼마에 파실래요? 네네. 물어본 거고. 네. B그룹한테 아깝네요. 근데 네. 혹시 티켓이 있으시다라면 이거 얼마쯤이면 사시겠어요. 내지는 네. 한 사람은 이미 가진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들한테 티켓에 대한 가격을 물어본 거죠. 얼마에 대파시겠냐? 네. 얼마면 사겠냐? 돈을 더 주고 네. 사겠냐? 네. 첫 번째, 티켓을 못 얻은 사람. 네. 그 사람들이 얼마면 산다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티켓 가격이 30만 원인 걸 알고 있어. 한 2배. 두 배? 60만 원까지 내가 60만 원까지 하겠다. 했다? 네. 많이 쓰시네요. 실제로 물어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네. 30만 원짜리 티켓이잖아요. 그럼 뭐 35만 원? 뭐 네. 40만 원? 너무 갖고 싶은 거면 뭐 그 정도 되겠죠. 이렇게 네네. 얘기하세요. 네네. 근데 티켓을 이미 가진 사람들 있죠. 네. 가진 사람들한테 이거 혹시 되파시려면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가진 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쵸. 이르는 거죠. 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가격이 이거 한 60만 원 받아야죠. 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걸 더 가치를 높게 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거죠. 주식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땄는데 딴 건 생각 안 하고 100만 원 땄지만 10만 원 손해보면 그 잃어버린 게 적어도 그거 회복하려고 계속 돈 투자하다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싶어요. 손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네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선택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택했는데 다 같이 바보 되겠어? 어떻게 보면 식당에 꽉 차 있는 그 식당이고 좀 없는 식당이면 있는 식당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네. 식당들이 네이버 플레이스 올릴 때 네.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석 사진이에요. 아. 꽉 차 있는 사진. 학원도 그럼 필요한 거죠. 빈 교실 사진 인테리어 잘 된 것만 찍으시는 경우 있는데 그것보다 학생들이 꽉 차서 수업하는 사진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플레이스에서. 학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좀 더 알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정말 어머님 한 분 한 분하고 얘기 많이 하셔야 되고 네. 후기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후기가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 설득하기도 훨씬 편하실 거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들 세계관으로 치면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학원 선택할 때 이렇게 이제 실패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 아이들이 많은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이왕이면 학원 사진 보낼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에 적용할 얘기입니다. 네. 그 소비자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우리 또 책에서 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이제 적용할 부분 중에 이제 핵심 경쟁력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남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포인트거든요. 네네. 차별화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네. 마케팅에선 그래서 나음보다는 다름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네. 나음, 다름은 되게 다른 말이니까. 네. 그냥 내가 저쪽 학원보다 이거 잘해요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경쟁 업체가 생겼다라면 또 홀랑 고객을 뺏길 수도 있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오지 못하게. 그쵸. 네. 정말 따라올 수 없으면 더 네. 좋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분이 강의하실 때 들었던 내용을 차용을 하자면 학원으로 따지게 되면 동네 학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뭐 평촌이나 대치동 같이 학원 많은 지역이라고 따져볼게요. 네. 여기서 애들이 줄어든다고 많이 얘기하시니까 네. 그럼 이렇게 보죠. 학원 100개 있었는데 다 망하고 5개만 살아남는다면 어떤 학원 5개가 살아남을까요? 잘 가르치는 학원 5개가 살아남을까요? 아니래요. 뭐 일단은 과목별로 하나씩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네. 유치부 학원에 중등부 학원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네네. 좀 애들한테 친절하고 재밌는 학원도 있지만 빡센 학원에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네. 즉 서로 다른 각각의 학원 5개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저들하고 다른 게 뭘까? 여기서 원장님들은 수업 프로그램을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냐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경쟁력이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과연 수업 프로그램이 좋고 나쁜 것만으로 학원을 선택하실까? 그건 아니에요. 학생이 어리냐 혹은 고등학생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뭐 유초등 쪽이라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살펴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고객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차별점을 두는 게 이게 네.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원장님이 만드신 학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원장님의 성격이 학원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죠. 굉장히 꼼꼼하신 분은 애들 숙제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네. 수업도 꼼꼼하게 하시겠죠. 그러면 본인의 성격이 학원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 아닐까. 본인에 대해서 내가 이 학원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자신을 돌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쵸. 원장님 자체의 정체성이 그쵸. 학원에도 반영이 돼서 그것만의 독특함과 다름을 또 만들어낸다면 또 그걸 또 학부모님들이 너무 또 좋아하고 하게 되면 핵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리로케이션 전략입니다. 장소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게 이제 요즘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중에서 교외에 네. 대형 카페들이 있는 경우 있어요. 트렌드가. 그쵸. 도대체 이놈의 허업을 파네 저게 왜 있을까 싶은 곳에 있는 카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대형으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또 찾아가요. 네.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또 다 가. 그쵸. 그럼 이 얘기를 드리면 학원은 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프로그램만 좋으면 네. 멀리서도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어린애들이라면 네. 집 근처에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쵸. 제가 옛날에 있었던 학원이 대표적으로 네네. 셔틀버스 맥스 12대까지 돌려봤어요. 어, 그러면 셔틀버스 10대 넘는 걸로 저기서부터 애들을 갖다 태워서 긁어 모아야 돼요. 옛날엔 그렇게 됐는데 점점 애들이 셔틀버스 타고 그렇게 오래 움직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네. 15년 전에는 통했었는데 지금은 안 통하다는 거죠. 시간. 네, 시간의 중요성. 여러분 네. 그걸 체감하세요. 요즘엔 로컬 맛집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별화가 있으면 그 학원에 갈 거라고 보는데 리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 입지에 맞는 학원 사이즈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 리로케이션 완전히 위치를 다시 재편한다고 한다면 요즘 몇몇 원장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발 더 성장했던 게 이제 온라인 강의.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컨설팅을 하던가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도 교육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이 확 낮아졌어요. 네,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규 사업들이 나오기도 하죠. 네.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 밀당 PT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학원을 굳이 거기 지금 있는 지역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성견지명이 있으시고 한 그래도 10년 이상 학원을 하실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하시고 고민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개그맨이 되고 싶어, SBS, MBC, KBS에 공채 시험 봐서 들어가야 돼. 맞아요. 지금은 문이 좁죠. 네, 네. 개그맨이 되고 싶어? 유튜브 채널 개설하면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파급력이 클 수도 있고 유튜버 중에서 파급력이 큰 사람이 공중파로 다시 나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개인 방송이 얼마든지 가능해진 시기가 됐어요. 저희 네. 때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저희 때는
온 국민이 같은 드라마 봤습니다. 그쵸. 마지막 그쵸? 승부. 주몽 뭐 이런 거 네. 똑같은 거 봐요. 지금은요 온 국민이 같이 보는 드라마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도 눈물의 여왕. 저는 안 봤거든요. 안 봤어요. 아, 네. 그래요? 옛날처럼 시청률 40% 나오는 드라마 있습니까? 아,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게 개별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원도 유명 학원이라거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가느냐? 그 시대도 있지만 본인의 특색이 있고 개별화가 됐고 온라인에서 유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온라인 사업에서 개인 학원을 온라인으로 만드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성인 교육 시장은 그런 분들 많이 나와요. 이게 학생으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개인화된 메가스터디 같은 데에서만 온라인 강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특별하게 잘 가르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그 선생님 강의를 시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 대해서 학원을 리로케이션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범위의 리로케이션인데 수학의 정석을 꼭 고등학생한테만 가르치라는 법은 있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공대 출신이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치매 안 걸리려고 정석 푸시는 분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네. 일본에 노치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치원. 네. 노치원 아세요? 어르신분들이 가는 유치원이 노치원. 그러니까 노치원을 잘할 수 있는 분은 유치원을 잘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노치원 할 수도 있겠죠. 고령화 사회 된다고 하는데 실버 세대를 위한 교육도 역시 리로케이션 전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성을 넓게 펼치시면 국내든 국외든 펼칠 수 있는 전략은 너무 뜬구름 같은 걸 수도 있지만 너무 화학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그 연습하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도 그 줌으로 과학실험 뭐 이렇게 수업을 직접 그 줌으로 온라인으로 받았고 또 EVT 뭐 이호진 대표님께도 줌으로 이렇게 또 소리 코칭을 받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피아노 학원 우리 원장님이 계신데 원래 초중만 100%였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초중 50% 성인 50% 거의 이렇게 해서 성인 시장까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줄어들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우리 원장님들도 제대로 변하신다면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우리 또 학강로 세계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박성희 원장님께서 또 스토리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시게 되면 거울이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게 왜 붙어 있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뭐 이게 옷도 보고 네. 이게 실제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네. 컴플레인이 항상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느리다. 오. 너무 빠르면 사고가 나니까 그쵸. 엘리베이터 너무 빠르면 속도가 그쵸. 적정 속도가 있는데 네. 고층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느리다라는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고 네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속도를 조절하려고 되게 많이 연구를 했대요. 근데 네. 무슨 방법을 써도 100% 만족시키기 어려웠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물리적인 속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체감의 속도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다 거울을 설치해놨더니 네. 거울에서 얘기하신 대로 얼굴도 보고 못도 하고 이러면서 띵 하면 벌써 도착했어라고 느끼게 돼서 거울 네. 하나가 엘리베이터 체감 속도를 확 줄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죠. 버스 도착 시간 알려준다라든가 네네. 택배 도착 시간 알려준다든가 그쵸. 그러면 학원에서 체감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신 대비할 때 아이들 예를 들면 내신 대비할 때 보통 수업을 막 해줘요. 이론 수업을 네네. 해줘요. 이론 수업 해줬으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리냐면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 풀어. 애들이 풀어요. 공부 잘하는 애면 한 빨리 30문제도 앉아가지고 꾸준하게 풀어요. 네. 선생님의 의도는 정확해요. 애가 배운 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가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라고 시키는 건데 네. 이게 공부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거나 힘든 아이들은 그거 너무 고역이에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얘기하죠. 공부 잘하는 애도 문제 풀라고 시켰더니 집에 가서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갔더니 문제만 풀려. 얘기하고 공부 못하는 애는 문제를 많이 줬어요. 원장 입장에서. 근데 억울해요. 얘가 안 푸는 건데. 근데 얘 입장에선 선생님이 나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냅둬. 원장님이 답답하고 느끼시는 거죠. 네, 그쵸. 근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뭐냐면 자 이제부터 문제 풀 건데 제한시간 5분 3문제 푼다. 3문제 풀고 채점하고 5문제 풀고 채점 쪼갰어요. 네. 한 번에 25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3문제, 5문제 이런 식으로 쪼갰어요. 네. 그 뭐 문제를 어떻게 쪼개는지는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그쵸, 더 그쵸. 잘게 쪼갤 수도 있고 네. 길게 쪼갤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1시간 문제풀이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거를 시간을 쪼개가지고 했더니 애들은 벌써 끝났어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고 체크하고 체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감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호흡에 길게 갔었더라면 지금은 짧게 여러 번 끊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짧은 것만 보시잖아요.
수업도 그쵸. 짧게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게 트렌드니까. 근데 아직도 교육은 예전처럼 수업이 1시간이면 1시간 통째로.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영화도 안 보잖아요. 2시간짜리 애들. 영화도 안 보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한테 1시간 수업, 2시간 수업 한다? 아니요. 예능처럼 코너를 나눠가지고 쪼개서 수업해야 돼요. 그게 체감시간 줄이는 방법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 옛날에 2시간은 당연히 봤는데. 요즘 근데 그렇게 안 점점 좀 바빠지고 짧아지고 있다라는 이 시대의 트렌드를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업 때도 이 부분 적용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고객의 틈새 시장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도 아침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틈새 시장을 발견했는데 우리 또 박상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네. 대학교 때 저희는 졸업할 때 토익 점수를 내야 됐었거든요. 네네. 토익 학원을 다녔었어요. 어쨌든 시험이니까 시험 보는 방법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거기 토익 학원에 뭐가 있었냐면 토익 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토익 버스? 수강생들 중에서 네. 선착순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요. 그럼 고사장을 뭐 수원이나 어디로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네. 그러고 나면 버스 타는 장소가 집결지가 있습니다. 네. 잠실에 한 번 쓰고 사당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 맞춰가지고 거기 나가면 저처럼 이제 그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다 쭈려쭈려 서 있어요. 그 네. 버스가 45인승 버스 하나 씁니다. 그럼 뭐 잠실에서 한 번 탔어 애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사당으로 내려가면 사당에서 한 번 타요. 사당에서 남은 친구들이 다 차면 45인승 버스가 꽉 차거든요. 네. 마지막 사당에서 탈 때 누가 타냐면 이제 강사님이 탑니다. 강사님이 타면서 김밥 한 줄하고 물 하나씩을 다 뒤로 전달일식을 돌려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돌려. 프린트물을 주고서 거기서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고사장까지 가면서 1시간 동안. 자, 오늘 몇 회차 토익에서 요거 기억하시면 나가요. 수업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고사장 딱 도착하면서 뭐 합니까? 강사가 먼저 내려서 그 고사장 들어간 사람들 시험 잘 보세요 하면서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보내요. 그럼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네. 거기서 느껴지는 그 만족감이나 정성과 전투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쵸. 제가 이런 예시도 있다. 네. 나 이제 대학교 때지만 굉장히 그랬다. 그 네. 강사 후기 좋았다. 네. 열정 아니냐. 네. 그 얘기를 듣고 성실사에 계시는 원장 한 분이 네. 실제로 해봤어요. 학원이 10시 이후에 수업하게 되면 단속이 들어와요. 경기권은. 네네네. 새벽에 수업하는 건 단속 안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고등부 애들인데 애들한테 싹 다 연락을 돌리고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아침에 6시 반까지 학원으로 집결. 6시 반까지. 6시 반까지 집결 시켜놓고 네. 애들이 오게 되면 아침 식사에 미리 준비해놓으세요. 뭐 간단한 주전부리 간식 같은 거 해서 준비해놓고 먹인 다음에 직보를 그날 하는 거야. 오늘 영어 시험인데 직전 보강을 그날 아침 6시에 때려. 그러니까 엄마들이 투덜투덜 대면서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걔네를 갖다가 깨워가지고 차에 태워서 이놈 새끼 가야지 하고 학원까지 데려다 주면서 짜증나지만 이렇게까지 해주는 학원도 유별나다 싶은 거죠. 네. 그러면서 기억에 남아 확실히 이 학원. 그래서 애들이 그 수업을 해요. 네. 수업이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셔틀버스 불러다가 셔틀버스 애들 딱 태우고 버스 밖에다 붙입니다. 만점자 수송 차량 뭐 해가지고 긴급 수송 해가지고 그 차가 애들 많이 등교하는 시간에 학교 앞에 정문에 딱 내리면 그 학교에 쫙 내리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이 야 쟤네 뭐야? 쳐다봐요. 그 원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히트 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물론 이거 강사한테 시키긴 힘들어요. 왜냐면 그쵸. 누가 그 아침에 나와서 하겠습니까만은 이게 새벽반 수업 안 될 리는 없지 않을까. 네. 제가 이 얘기를 사례를 많이 들어드리지만 네. 이거 나도 해봐야지 하고 실천하고 시도하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많지 왜냐 않죠. 네. 어려워요. 그 아침에 나와서 하는. 근데 누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튄다라는 거죠.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유별나게 그 학부모나 학생이 부담스럽지 않고 감동적이면서 유별나게 하시는 우리 원장님의 세계관을 또 갖추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정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상 도착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성과 향상 예측하고 저는 이거만 보고는 조금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초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 사람들은 자,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우리 축시에 만나자. 자시에 만나자. 요게 시기가 없잖아요. 요게 지금은 그치. 그때는 한성에서 종치니까 네. 땡 하고 종치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12시 10분쯤 만나자, 15분쯤 만나자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약속을 잡으실 때 10분 단위나 5분 단위까지는 잡아보시는 경험들이 꽤 있으실 거죠. 그리고 만약에 늦을 것 같으면 나 도착하기 전까지 몇 분 걸릴 것 같아. 내비 보면서 나 지금 내비 보니까 37분 도착 예정으로 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볼게요. 지금부터 한 6분에 도착한다고 뜨는데 카카오 앱이든 팀앱이든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몇 분 있다 도착한다고 분단위 쪽에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에 대해서 분초사회,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을 되게 값지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든다는 건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우리도 역시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서 아이가 이 정도 점수에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가 예상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준비, 시스템 같은 거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예시를 들고 싶었던 학원이 중계동에 되게 유명한 네. 제가 또 이제 존경하는 원장님 중에 한 분, 그분은 절 잘 모르시지만 네. 박준 원장님의 그 학원이신데 그 네. 학원은 성적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원장님 학원 블로그에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그분 특허 내신 거거든요. 네네. 되게 인사이트가 좋으신 게 애가 문제를 풀 때 체크를 해요. A, B, C. 내가 아는 거야. A. 긴가민가 한데 B. 모르겠어. C. 그리고 채점을 합니다. 그럼 맞았는지 틀렸는지 OX가 뜰 거잖아요. 아는데 맞았다. 모르는데 맞았다. 애매한데 맞았다. 아는데 틀렸다. 애매한데 틀렸다. 모르는데 틀렸다. 그럼 6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이미 정해진 거죠. 처방이 좀 다르게. 6가지 처방. 오. 그걸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원 문제집을 그 원장님 일벌레신데 네. 교재도 직접 다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네. 거기 체크하게 돼 있어요. A, B, C. 체크해. 그러면 자동으로 30문제 풀었어. 그럼 얘는 A, O가 많은지 B, X가 많은지 이게 자동으로 카운팅이 되니까 문제 숫자만 세면 넌 다음에 이거 해야 돼. 이 학원 시스템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한테 성적을 얘기해 줄 때도 얘 80점 맞았는데요. 이 시스템에 따르면 아는데 틀린 거 있거든요. 아는데 틀린 거 다 맞았을 경우 최대 점수는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푼 것 중에는 모르는데 맞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그냥 다 틀렸다 가정하기 때문에 최하 점수 여기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얘의 성적을 3단계로 레인지가 딱 나오네요. 지금 성적, 최고로 맞을 수 있는 성적, 최하로 받을 수 있는 성적.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학교 성적이 나왔을 때 그 레인지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는 학원 시스템 맞는데 이거는 정말 인사이트가 이건 수학 원장님께 또 세계관이 또 그쵸.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그 부분은 그분 강의 듣고 정말 네. 엄청났습니다. 그쵸. 맞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찍어서 맞는 경우가 그쵸. 있는데 그건 이제 모르는데 맞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고민해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학생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너 이거 숙제하는데 몇 분 걸릴 거야. 이거 몇 분 숙제하게 되면 이만큼의 뭐가 늘어날 거야. 저 옛날에 공부할 땐 그런 게 없었죠. 선생님이 시키면 그냥 했어요. 옛날에 그냥 했던 게 뭐죠? 깜지. 네. 그때는 통했는데 지금은 애들한테 그런 걸 주게 되면 이거 왜 해야 돼요? 도움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피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영양가가 있는 거고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지금 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 결과를 확인해야지만 된다는 트렌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결국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사람의 사는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학원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꿀팁 네. 또 많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학관노트 배우 강사 박상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